자, 이 과정 4주차 모의고사입니다. 문제들을 좀 빠르게 답들을 좀 살펴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요건데 1번입니다. 네, 글을 읽을 때 눈동자의 움직임은 독자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적절한 것을 물을 때는 항상 중심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죠. 사고 과정이 눈동자의 움직임에 반영된다고 보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죠? 이게 눈동자 움직임 분석 방법인데 이걸 설명하고 있는 글이죠. 그래서 이 중심 내용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적절한 것일 경우에는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2번을 보면 학생이 자신의 읽기 과정을 기록한 글이다. A를 바탕으로 A에서 E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입니다. 4번이 정답인데 4번을 보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고정 시간이 짧고 고정의 수가 적었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D가 그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가 뭐냐면 요겁니다. 도서관의 등장과 역할 변화. 요게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에 집중하며 읽어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죠. 주제와 관련된 거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제와 관련이 없는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중요하지 않은 단어들을 읽을 때보다 그러면 고정 시간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길어져야겠죠. 중요한 단어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짧고가 틀렸죠. 길어집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읽지 않겠어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고정된 시간이 길어지겠죠.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억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정의 수와 고정 시간이 줄어들고 긴 도약이 자주 일어난다. 이건 어떻게 읽는다는 거예요? 대충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이라기보다 좀 더 이제 후루룩 이렇게 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죠.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꼼꼼히 읽는다. 꼼꼼히 읽으면 당연히 고정 시간이 길어져야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좀 지문도 쉽고 문제도 좀 쉬운 편이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너네가 싫어하는 인물이죠. 인물. 이놈의 아도르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지문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가와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제 일부이다. A에서 이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제 3번이 정답이고요. 이거는 다 틀렸어요. 일단 이거부터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했다 그랬는데 보통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잘 안 변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주장한 뭐 A라는 애가 주장을 했는데 B라는 애가 이걸 조금 이렇게 계승해가지고 새로운 이론을 냈어. 근데 또 다른 점도 있겠죠. 계승을 한 거니까 똑같진 않겠지. 그럼 이러면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한 사람의 아도르노가 보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 거잖아. 이런 경우는 보통 잘 변하지 않아요. 개념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달리도 틀렸다. 이건 뭐냐면 나에도 나와 있어요.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이게 있습니다. 나에도 보면 그러니까 정의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인문학에서 정의를 빼놓고 뭔가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있을까? 뭐 미메시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미메시스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러니까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죠. 3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하려고 하니까 자꾸 발음이 새는데 자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인데요. 보면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그랬는데 사실 대중예술도 그 상업화가 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대중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이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대중예술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중예술이 개인의 정체성과 대비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같은 맥락이죠. 둘 다 상품화된 것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6번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기억을 보면은 요거네요.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근데 요거의 이유를 물었죠.
결국 이렇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애가 원인이란 얘기죠. 그죠? 얘가 이유입니다.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미적 체험, 진정한 예술을. 그죠? 진정한 예술을 이렇게 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기억의 이유를 물었죠. 기억의 이유를 물었으니까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아도르노의 관점 A와 나의 글쓴이의 관점 B입니다. 여러분 나의 글쓴이의 관점은 아도르노를 비판하는 거예요. 네, 아도르노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도르노의 미학이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전위예술 하나만 옳다고 보는 관점을 이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요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요 내용을. 자, 첫 번째 작품은 자화상인데 기괴한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했는데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사회의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동일화된 거예요? 비동일화예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헷갈리라고. 사회의 비판적인 이걸 집어넣은 건데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건 동일화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대중예술이죠. 그 다음에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서정적 풍경,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걸 안 읽어도 돼요. 이거 안 읽어도 풀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3번을 읽으면 틀렸어요.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 기억나세요?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뭐라 그랬죠? 이거 아도르노의 주장일 텐데. 여기 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관점 A니까.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높게 평가하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내야 진정한 예술이라는 헛소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읽을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죠. 어려워 보이지만 특히 3점이라고까지 줘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을 팍팍 주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은 1번이고요. 네. 전락시키다는 이제 추락하다, 추락시키다, 떨어뜨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맞바꾸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10번에서 13번. 자, 10번부터 볼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굳이 이제 근거를 찾자면 여기 있습니다.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가 더 커야 돼요? 당연히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이 더 커야 되죠. 여기서 이걸 빼야 유류분 부족액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류분권, 그러니까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 이게 유류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가 더 넓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의 일부에 한정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그리고 이거 그 수업 시간에 어떤 반이었지? 어떤 반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이거요.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의 2분의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류분권의 2분의 1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뭐였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억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형제가 둘이야. 뭐 다른 사람 없고. 그러면 형제가 둘이니까 50억 50억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의 2분의 1이 보장된다.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전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이게 그냥 이거 자체가 유류분권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류분권의 2분의 1이 보장. 아, 잠깐만요. 아니야. 미안해요. 이게 유류분권이 아니라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라는 말이 그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라는 말은 피상속인이 물려줄 수 있는 전체 재산을 말하는 거고 그것의 2분의 1이 유류분권이에요.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그때 수업 시간에 누가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 절반이고 거기에 절반이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찾아보니까 유류분권의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 이게 유류분권이고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사람이 상속할 수 있는 전체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밑에 애매하긴 한데 나와 있긴 해요. 여기 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 그리고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걸 더한 값이에요. 그냥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거 2번이고 그 다음에 11번은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4번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하더라도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왜? 합의해야 되니까. 어디 있었지 이거? 여기 있죠. 네.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하는 것이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4번이 적절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고 요구해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기억이 이겁니다. 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이거는 다른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게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2번이 가장 적절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위에 나와 있었죠. 보면은 어딨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걸 넘겼을 때의 가치인 거잖아요. 그죠? 이걸 넘겼을 때의 가치가 얼마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그만큼이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금액을 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3번이에요. 윗글을 바탕으로 이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건 좀 잘 봐야 되는데, 갑의 재산으로는 A 물건과 B 물건 요거밖에 없나 봐요. 그 외에 재산이나 채무가 없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겠죠. 갑은 을에게 A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었다. 아니, 물건이 2개밖에 없는데. 물건이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무상으로 넘겼어. 그리고 6개월 후에 사망했습니다. 갑의 상속인으로는 갑의 자녀인 병만 있다. A 물건의 시가는 을이 A 물건을 소유했을 때 300, 갑이 사망했을 때는 700이었다. 병은 갑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을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했다. B 물건의 시가는 병이 상속받았을 때보다 병이 을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을 때까지 100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B 물건은 상속을 받은 재산이죠. 그렇죠? 상속을 받은 재산. 그 다음에 A 물건은 무상 처분을 한 재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을의 노력과 무관하다면 유류분 부족액은 300이다. 자, 을의 노력과 무관하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도 가격이 700까지 올라갔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 물건의 가치는 700으로 봐야 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이걸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라는 것은 죽었을 때죠. 그죠? 죽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죽었을 때 금액이 70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700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700에 이 사람이 받은 게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800이죠. 800인데 얘는 2분의 1을 가질 수 있으니까 400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이죠, 병. 이 병의 유류분권은 400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망했을 때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니까 700이고 그 다음에 이미 받은 것까지 100. 그러니까 갑의 총 재산, A 물건과 B 물건을 합친 총 재산은 700입니다. 이것의 절반만큼이 유류분권이에요. 그래서 병은 4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100을 받았죠.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은 300입니다. 400에서 100을 빼니까. 됐죠? 그래서 1번은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금액의 절반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유류분권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A 물건의 시가 상승이 의뢰 노력과 무관한 경우, 자, 무관한 경우입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7분의 3 지분이다. 자, 무관한 경우니까 700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700. 그쵸? 근데 이 중에 얼마를 받아야 돼요? 300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7분의 3 지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700 중에 300을 받아야 되니까 7분의 3 지분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물건의 시가가 의뢰 노력으로 상승했다. 그럼 의뢰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는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냐? 의뢰 노력으로 상승했을 경우에는 300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300을 기준으로. 그러면 300과 100을 더하면 400입니다. 전체 금액이 400인 거고 여기에 2분의 1이 유류분액이에요. 유류분권이야. 따라서 얘는 200의 유류분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미 100을 받았으니 100만 원만 더 받으면 되겠죠. 유류분 부족액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3번도 적절하죠. 그 다음에 4번. A 물건의 시가가 의뢰 노력으로 상승한 경우 유류분 반환의 대상은 A 물건의 3분의 1 지분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실 마지막에 이걸 읽어야 됩니다.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의뢰 노력을 상승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디 갔어?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분으로 할 때는 700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700분의 100이 됩니다. 따라서 7분의 1이 정답이에요. 3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요거 혹시 이해 안 되시면은 그 보강 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요걸 한번 더 반복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유류분권의 개념과 유류분 부족액의 개념 요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14번에서 17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일단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2번이죠. 요건 쉬워요.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여기 보면 비율이 20%면 댐핑 인자는 0.8이죠. 근데 이 비율이 무슨 비율이에요?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죠. 그죠? 이동하지 않는 비율.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면 여기서 보면 그 비율이라 그랬으니까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20%면 댐핑 인자는 0.8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는 커지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지 않는 비율과 댐핑 인자는 반대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0.2잖아. 1에서 0.2 뺀 게 0.8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동하는 비율하고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다기보다 얘가 커지면 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웹페이지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이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일단 이게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기업과 니은이니까 이제 기업과 관련돼서는 이거 앞에 중요도 여기를 보셔야 되고 니은이랑 관련해서는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자 적합도는 검색어가 많이 나올수록 근데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의 수는 적을수록 평균 글자 수에 비해 적을수록 적합도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죠. 평균 글자 수가 적어야 되니까. 그죠? 양은 적고 그 다음에 다른 웹페이지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단어를 써야 되고 그죠? 대신 내 페이지에는 그 단어가 많이 나와야 돼요. 이게 5번입니다.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 그러니까 다른 웹페이지는 없다는 거죠. 간략하게 내용 자체가 적어야 되죠.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 검색어가 이 웹페이지에는 많이 써야 된다. 정확하게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이제 16번 요거가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일단 댐핑 인자가 0.5고요. 그 다음에 D와 E의 중요도가 16으로 고정된 값이다. 그러니까 D와 E는 16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받는 거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어디서 얼마를 받든 간에 무조건 16이니까. 자, 그래서 그리고 이 16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이 빨간 선은 제가 그은 거니까 무시하시면, 자, 16을 지금 B한테만 줍니다. 그죠? B한테만 주는데 그럼 16이 요로 다 가요. 16이 다 가는데 댐핑 인자가 0.5야. 따라서 16 곱하기 0.5가 B의 중요도입니다. 따라서 B의 중요도는 8이에요. 그 다음에 D에서도 A로 다 갑니다. A로 다 가요. 그러니까 얘도 8이야. A의 중요도도. 아니지. A의 중요도는 8이 아니지. 여기서 가는 게 8이고 B가 8인데 얘가 이제 A랑 B, C로 쏜단 말이에요. 이게 8이었으니까 절반 이렇게 갑니다. 그럼 1로 4 가고 1로 4 가는데 댐핑 인자가 0.5니까 이만큼을 주고 얘도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8 더하기 2니까 10이 됩니다. 얘는 그냥 2예요. 예. 얘가 8을 받아서 반반 쪼갰으니까 4. 근데 0.5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의 중요도는 2입니다. 자, 이 상태인데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A의 중요도는 10이고 아이, 바보야. 그 다음에 자, A가 B와 D로부터 받는 값이 같다 그랬는데 말이 안 되죠. 예. B하고 D가 중요도 자체가 다른데 같을 수가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자, 요게 끊어진대요. 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를 따져보자. 근데 이것도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왜냐면 댐핑 인자가 0.5니까. 그러니까 B가 C한테 전부 다 쏘긴 하는데요. 댐핑 인자가 0.5잖아. 그럼 절반으로 줄겠죠. 이건 사실 따져볼 필요도 없이 말이 안 됩니다. 예, 같을 수가 없어요. 자, 2에서 A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요게 추가된 겁니다. 2에서 A로의 링크.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요 2가 A한테도 주고 B한테도 준단 말이에요. C는 아직 없는 겁니다. 이게 두 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8 쏘고 여기로도 8 쏘는 거야. 근데 댐핑 인자가 0.5니까 여기로 4를, 여기는 4를 받는 거고 얘도 4를 받는 거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D한테서는 똑같이 8을 받겠죠. 그러니까 A는 아니지. B가 또 4를 받았잖아. 4를 받아서 양쪽으로 쏜단 말이에요. 2 이렇게 쏘겠죠. 근데 댐핑 인자가 0.5니까 여기선 1을 주고 여기도 1을 주겠죠. 그럼 얘는 8 받고, 그죠? 8 받고 4 받고 1 받으니까 13이네. 그쵸? B의 중요도는 6이다. 일단 틀렸습니다. 그죠? 4번 틀렸고요. 왜 6이 아니에요? 16에서 88 주고 반이니까 4죠? 예, 4입니다. 그래서 6이 아니야.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2에서 C로의 링크가 추가되면, 자,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두 개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 사실 아까 이거랑 똑같은데 이쪽으로 주는 게 얼마냐? 그러면 88 주죠. 88 쏘는데 댐핑 인자가 0.5니까 실제로 가는 값은 4예요. 그죠? 여기도 4가 가고 여기도 4가 갑니다. 그러니까 8을 쏘고 얘가 받는 게 4라는 거죠. 8을 쏘고 얘가 받는 게 4예요. 그럼 4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2 쏘겠죠. 2 쏘는데 댐핑 인자가 0.5니까 얘는 1을 받겠지. 1을 받고 얘한테 4 받으니까 5죠.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17번은 A가 써놨는데 A가 어딨냐? 네,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이거거든요. 여러분 어휘 문제 풀 때는 항상 다른 단어랑 같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정도를 넘어서는. 그래서 1번이에요.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에서 21번 정수정전이고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4번이 답인데 보시면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아니죠. 이 문장을 보면 한복이 처벌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고 이제 정수정이 직접 진량을 처벌하죠. 데려오라고 하나? 어딨냐? 귀양지가 어디서 얼마나 되는가? 그죠? 내실로 들어갈세.
진량을 결박하여 본진으로 돌아옵니다. 즉 데려왔죠. 한보기가 본진으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대원수가 나가가지고 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한보기가 처벌을 내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19번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이제 니은을 보면 황명이 급하오니 수의행장 차리소서. 사실 여기는 이미 이걸 받았죠. 귀양 가라. 이걸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리 알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뭘 미리 알았다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천만 의외의 귀양을 가니까 뭐 전혀 몰랐죠. 예, 이미 몰랐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허술이죠. 그 다음에 20번은 3번. 자, B는 호황과 벌인 전쟁의 결과를 보고할 목적으로. 이거 써 있어요. 바로 옆에 보면 B가 어딨지? 첩서를 올려 승전을 알리고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전을 알리기 위해서 첩서를 올린 거예요. 황제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은 당연히 적절합니다. 틀릴 수가 없죠. 네. 그 다음에 21번. 장현 장계한 일로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한 정수영의 모습. 요거는 이제 작품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징계한 일로 심사가 답답하더니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왜 답답하냐면 자기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인데 어쨌든 이제 전장에서 자기가 원수니까 이 중군장을 뭐 매로 다스렸다. 에? 매로 다스렸나? 아무튼 뭐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후환이라기보다 뒷감당이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시댁 식구들도 이제 다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는 내가 무슨 낯으로 보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얘가 뭐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조금 그 당시에 일반적인 그런 사고 방식과는 좀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보기도 좀 애매하고 시부모님 보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위에서 이제 태부인이 막 화를 내잖아요. 그죠? 화를 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원부인과 공주가 이렇게 달랬기 때문에 태부인이 지금 여기 보면 서찰을 보내죠. 이 서찰을 보내는 것도 왜 보내는 걸까요? 이 서찰을 청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정수정한테 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려고 지금 이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장현을 징계한 일로 답답하고 약간 좀 뭔가 그 뒷맛이 찝찝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랬는데 마침 태부인의 서찰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뻐하고 이제 풀린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혀 국가적 영웅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집안 사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부녀자로서의 덕목과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인데 요거는 문제가 참 그래요. 요런 문제 공짜 문제다. 공짜 문제. 왜냐면 1번을 보세요. 이게 지금 가나 다인데 이건 이제 물론 얘는 수필이긴 합니다. 얘는 시고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시 지문인데 비유가 쓰였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쓰였겠죠.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쓰이지 않았을까? 이런 거 보기 전에 이미 이건 좀 많이 쓰이는 건데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예. 물론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냥 1번을 쓴다. 그러면 안 되죠. 확인을 해야죠. 1번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는 거고 찾아보자. 그럼 찾아야죠. 예, 찾아야 됩니다. 가에서는 뭐가 있을까? 뭐 요것도 있죠. 뭐 많이 있을 거예요. 예. 흰팔 벌리고 서 있고 이거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봐요. 써놨는데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건 결국 비유하기를 뜻합니다. 그럼 비유하기에는 직유, 은유 이것도 들어가지만 화류, 의인도 들어간다는 거. 뭐 대유, 풍유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의성법, 의태법 이런 것도 들어가요. 의성어, 의태어도 그 비유하기에 속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내진 않더라고요. 내진 않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요 4개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의인법이에요. 의인법이 빗대어 표현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가에 이런 직유가 없고 의인법만 나와 있었다. 그래도 빗대어 표현이 맞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의인법도 비유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뭐 길이 의인법이 쓰였고요, 그죠? 네, 길이 의인법이 쓰였고 길 자체도 빗대어표 근데 이 빗대어표는 아니긴 한데 이거 상징적인 거긴 한데 딴 거 뭐 없을까? 없나? 오, 직유나 이런 건 없네요. 그러니까 길은 여기서 상징적 의미를 갖긴 합니다. 근데 이걸 은유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상징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신이나 이런 데서는 이 길을 비유적인 거 뭐 이렇게 빗대어 표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게 좀 9월 모의고사란 말이에요. 9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그렇게 내면 안 되죠. 상징적 의미 이렇게 봐야 되고 제가 볼 때 이거는 나에서 의인법이 쓰인 거 요거를 이제 이분이 낸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니까 의인법이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임을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좀 기억하시고 다에는 뭐가 있을까? 보자. 같은이 있네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번이 적절합니다. 1번이 적절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시이기 때문에 빗대어 표현이 쓰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23번. 자,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해라. 보기를 보면 이거 제가 이거를 항상 나는 이걸 잘 못하는데 자 봐봐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은 이것부터 푸셔야 돼요 원래 근데 나는 이걸 알잖아 그래서 이 정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기를 먼저 안 보는 건데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은 보기가 있는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먼저 푸는 걸 보여주고 먼저 풀라 그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너는 요 시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기를 꼭 먼저 보시고 이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네도 사실 이게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안 보고 푸는 경향도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사실 습관이거든. 지금 나를 봐. 내가 평소에도 보기 먼저 안 푸니까 맨날 이걸 먼저 못 푸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근데 나는 그래도 정보를 좀 가지고 있잖아. 이 시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걸 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저도 보기 먼저 풀도록 꼭 노력할게요. 자, 보기를 꼭 먼저 푸세요. 자, 그래서 가는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왔다는 얘기를 하는구나. 여기 보면 왔더니라. 그러니까 이게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했어요. 이 왔더니라가 뭐다라는 걸 여기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 안 하는 거야. 왜? 이거 읽어보고 풀라는 거죠. 정보 없이 이 시를 이해하고, 그죠? 문제를 풀 때는 요 정보를 가지고 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설명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꼭 보기를 먼저 읽고 푸시기 바랍니다. 자, 금강산으로 온 거예요. 금강산. 그 다음에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냈다. 그 다음 나는 길이죠. 길에서는 뭐 자신의 생각 어쩌고 저쩌고 밖과 안을 대비했다. 내적 성찰의 중요성. 그래서 그 길이 안으로 나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내적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상징적 의미, 그쵸? 나와 있죠. 상징적 의미라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4번을 보면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요.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직접 드러나나요? 자, 오늘은 저희가 길이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깨달으신 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냐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없고 사람들은 이걸 몰라.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길은 안으로 나 있는 거야 라는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걸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 생각이 담아내고 있지는 않아요. 생각을.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24번. 적절한 건데 가의 인기척 끈깃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이다. 요거는 여러분 자 본문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좀 줄을 치워놓긴 했거든요 제가.
인기척 끊기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는 한낮 요거거든. 요 시간인데 그 뒤를 보면 그 환한 골기를 담은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시간에 내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갔냐?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 그러니까 생각에 잠겨 왔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요 시기. 요때 밤이 아직 셀 때가 멀고 어쩌고 저쩌고 이 시간. 그래서 이 남은 밤 이 시간이죠.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밤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가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됐죠?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일단 5번을 보면 제가 그랬죠. 화자의 태도 변화 이게 잘 없다. 네? 화자의 태도 변화가 자주 드러나질 않는다.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는 시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하나의 시상에서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경우가 더 많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아니었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없진 않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나오면 맞나?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저 보긴 해요. 그 다음에 오연의 동행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따져봐야 된다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따져봐야 됩니다. 오연의 동해안과 육연의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가 있다.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가 있다. 그러면 동해안과 산장에 대조되고 태도 변화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거죠. 동해안, 산장. 근데 다른 게 없습니다. 동해안에서도 밤하늘의 별들을 봤고요. 산장에서도 얼어붙은 바람 속 하늘에 별들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 이거 얘기했죠. 부정적인 상황. 이 부정적 상황 속에서 별들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이런 거죠. 따라서 태도가 변했다 라고 볼 수가 없죠.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은 사실 4번 선택지를 그냥 읽어보면 틀렸어요. 뭐 A, B, C, D 이고 나발이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4번을 보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 없잖아요. 이런 거 없잖아. 그죠? 길이 사람에게 복종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사람들이 길 때문에 힘들어하고 길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달을 감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기를 먼저 보고 달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27번을 먼저 풀어 이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한번 그 지문을 보기 전에 이 문제들을 한번 쭉 보세요. 보기가 있으면 이걸 먼저 읽으세요. 그래야 다가 이해가 더 쉬우니까. 아시겠니? 제발요. 이걸 먼저 읽으세요. 자, 그래서 이걸 읽으면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수필이다.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고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다.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한다. 요걸 이제 머리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읽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보이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 이제 수선화가 있어요. 그죠? 수선화로부터 이야기되는 요 이야기. 그러니까 요건 이제 개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뭐 항구의 처녀 어쩌고 저쩌고 요 이야기가 지금 어디까지냐면 이제 여기까지 뭐 수선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죠. 쭉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의 이야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동체의 이야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위와 아래로 나뉘어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육보름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대비한 게 아닌 거예요. 당신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글쓴이의 경험이고 당신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 그 다음에 시골 마을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8에서 31번, 자 28번 서술상 특징. 요 문제는 1번부터 봤으면 조금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 아, 보기부터 보자. 자, 요거부터 보세요. 보기부터.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리스마스 캐럴 오는 자유가 억압된 우리 사실 수업 시간에 이거 했습니다만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다. 가능성과 한계. 밤하늘 자유에 대한 요구, 산책, 자유를 위한 실천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산책을 거듭하며 심화되는 모습,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생기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게 수업 시간에 봤으니까 내용을 알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 이걸 푼다면 이 보기를 읽고 이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이 지문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답은 3번인데 보시면 공리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리적 목적은 뭐예요? 치료 목적이죠. 치료 목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자유에 대한 추구가 아니에요. 점차 누룩반죽처럼 변질되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위한 산책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틀렸고, 자유를 위한 실천이 목적이 훼손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치료 목적이었는데 점차 자유를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를 이해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은 문제예요. 서술상 특징은. 왜냐하면 서술상 특징은요, 다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내가 기억력이 좋은 편이다. 그러면 이제 다 읽고 풀면 되는데, 내가 기억력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아니면 이런 문제 풀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걸 풀 때요, 이걸 먼저 이렇게 읽어보고요, 이게 있는지를 찾으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다 읽고 났는데 기억이 안 나면, 이걸 읽었는데 이게 앞에가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기억하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 크니까 요걸 기억하는 건 좀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걸 기억해서 이해를 읽으면서 요걸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죠. 근데 또 근데 이건 적절한 거라서 그게 안 되겠다. 미안해요. 왜냐하면 적절한 것은 이 중에 하나만 적절하잖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으면 1번 여기 있네 지우고 2번 여기 있네 지우고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적절한 거잖아. 이건 읽어나가면서 요 중에 하나만 찾아야 돼. 결국은 이걸 기억해서 읽으면서 요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푸는 게 좋다는 거야. 이런 개별적인 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푸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에게 좋은 방법. 그러니까 너네가 시간을 지금 어떻게든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면 그냥 쭉 읽은 다음에 이렇게 쭉 풀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푸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윗글의 서술상 특징은 이제 5번인데, 왜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이게 내면을 거의 다 내면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4번이죠.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여기 보면 여기 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썩은 미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뭘 고민하는 거예요? 페어플레이를 안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죠?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하는 게 아니라 페어플레이를 안 지켜야 될 것 같다고 고민하는 거예요. 안 지키고 싶어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지키지 못하게 된 건 아니죠. 내가 안 지키는 거지. 그래서 지키고 있어요. 앞에서는.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는 몰래 산책을 시작했죠. 그렇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30번.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은 은신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경관을 만났죠. 나는 얼른 몸을 숨겼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만났다는 게 진짜 만난 게 아니에요. 경관을 본 거야. 그래서 미리 몸을 숨긴 거야. 경관은 나를 못 본 거예요.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고 그리고 나는 은신처에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관은 나를 보지 못한 거죠. 만약에 경관이 나를 봤으면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숨은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요거는 뭐냐면 이제 희한한 일이 일어났죠.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 해왔죠. 털이 만져졌죠. 심상치 않았죠.
그래서 윗옷을 벗기 위해 바위 틈에 몸을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몸을 숨긴 게 아니라 옷을 벗어보려고 몸을 숨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은 기억이에요. 니은은 아니죠? 따라서 3번입니다. 31번. 했잖아.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2에서 34. 요것도 보시면 이제 여기 보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보기를 보고 문제를 먼저 푸시는 게 좋다는 거죠.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부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부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부는 낚시질하며 자연 싫어하는 사대부예요. 그래서 현실과 거리를 둔 은자다. 은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때 어부 형상은 소재행인 정서 등의 어부 모티프와 연관하며 작품별로 공통적 속성을 가진다. 다양한 변주를 보이기도 한다. 가에서는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하여 유유자적한 삶을 사는 어부고 나는 여러 상황을 이어가며 흥취 있는 삶을 사는 어부를 형상하고 있다. 똑같은데?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제시한 거고 얘는 여러 상황을 이어갔고 요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건데 2번을 보면 나의 추풍은 뱃놀이 흥취를 북돋우는 자연현상. 이건 당연히 맞습니다. 강풍은 흥취의 대상을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자연현상. 아니죠. 왜냐면 이 강풍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강풍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있는데 강풍이 세게 불어가지고 내가 빨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딨냐? 강풍. 여기 있다.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강풍 덕분에 내가 뭘 느끼는 거예요? 날개가 돋아 연잎배 탄 신선이 된 것 같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풍은 강에서의 흥취를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산으로의 흥취가 옮겨가는 자연현상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됐죠? 2번이 정답이다. 끝.